좀 더 어렸을 때 알았었으면 좋았을 이름 마니커. 제가 마니커를 그때 알았으면 지금보다 많이 컸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직업으로 많이 컸잖아.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많이 클 수 있는 마니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크신 이소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우리 주식도 계좌도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많이 키워주십시오. 네. 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이 앞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두 가지 악재가 하나는 중국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는 즉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얘기. 예. 두 가지가 화두인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이 중국 관련한 이슈들이 시장에 노이즈는 있지만 예. 지수에 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현재까지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직까지는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잭슨홀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고, 그럼 연준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은요. 현재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이고요.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보더라도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미국 금리가 계속 금리가 치솟아 오르면 지수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뭔가 지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치솟고 있는 이 금리가 안정되는 게 우선은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이 관련 채권 금리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이게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하락하던 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기업들 결국 미실현 손실이 있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현 시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른 건 요것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혹시 재발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레리 서머스 교수라는 분이 요 그림을 들고 나오셨어요. 오늘 방금 전에. 그렇죠. 방금 전에 당신의 트위터에 요 그림을 가지고 지금 물가 안심하면 안 되고 이렇게 크게 재발할 수 있어. 암처럼 재발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므라우스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교수님이 그린 그림이 축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러다 보니 혹시 연준이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내일 하게 되겠죠. 그렇죠? 혹시 여기서 좀 강한 얘기를 해서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가 오늘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었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오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지난해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주일 안에 지수가 7%나 급락을 했었었고 그 뒤로도 지수가 크게 내렸었습니다. 지난해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려를 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잭슨홀에서는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봤다가 오판하는 바람에 그렇죠.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다는 점에서 맞아요. 지난해에 대한 트라우마를 일단 뭐 기억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꼭 올해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중립금리 논입니다. 중립금리가 뭐야? 그냥 중립금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평온한 금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립금리라는 수준으로 아래로 가면 경기 부양적 금리인 거예요. 그렇죠? 저금리라고 보통 하죠. 이거는 저금리, 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는 금리.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는 금리는 긴축금리라고 하죠. 그쵸. 그거는 경제를 제약하는 금리. 그러면 경기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양하는 금리도 아닌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혹시 이걸 올리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립금리라는 걸 올리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하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중립금리라는 게 일정 수준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건데 연준이 마음속에 있을 건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 긴축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중립금리가 너무 낮아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긴축으로 바랐던 이 긴축이 아닐 수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금리가 원래 이 정도가 중립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위가 중립이면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중립은 경기 부양적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중립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혹시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장기 금리로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미 국채 금리를 오늘 더 크게 자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실제 이게 논의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최근에 우리가 뭐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연준에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걸 추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아침에 나왔던 걸 보면 보스턴인가 거기 했던 여성 그 페드 그 분 한 분은 금리를 조금 더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패트릭 하커라는 분은 다 했다. 우리가 충분히 올렸다라고 해서 지금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이게 11월인데요. 11월에 대한 금리 인상,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겠죠.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아니긴 하지만 이전 한 달 전에 비해서 10%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의 우려가 금리를 오래 가져가겠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혹시 올해 한번 9월에는 동결할 것 같고 11월 정도에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우려가 국채 금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9월에는 일단 안 올릴 거라고 안 올릴 거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11월에도 사실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있다가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9월이 금리 인상이 끝이고 계속 안 올리다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예상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바뀐 건 뭐냐면 여전히 9월에는 동결이 맞는 것 같은데 11월 정도에는 혹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하는 시기도 훨씬 더 뒤로 밀린 게 현재 바뀌어진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든 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요런 어떤 데이터들이 뭐 원먼스 그러니까 한 달 전, 그다음에 일주일, 하루 전 이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이게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올해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뭐 거의 수백 번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죠. 최근에 왜 금리가 왜 올랐을까? 국채 금리가 왜 올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수급이 너무 꼬여 있는 게 문제죠. 그냥 간단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를 팔고 있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 국채를 팔고 있는 겁니다. QT라고 그러죠.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는데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건데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방법이 국채를 팔아서 그러면 우리는 파니까 그 국채를 사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팔면 맞습니다. 그 판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가져가는 거니까 일단은 국채를 팔게 되고 그럼 미국 정부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 정부가 최근에 우리가 지금 세금이 좀 덜 거쳤습니다. 근데 돈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3분기에 기존에 있던 재정 적자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3천억 달러를 더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미국 중앙은행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도 국채를 또 팔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위기가 커지다 보니까 위안화는 약세로 가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위안화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그러네.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YCC라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리라는 정책을 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또 미국, 일본의 국채 10년물이 어제 기준으로 0.67이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또 미국채를 팔고 엔화를 사고 있습니다. 중국도 팔고 일본도 팔고 정부도 팔고 페드도 팔고 그럼 누구도 팔고 있느냐? 시장도 팔고 있죠. 그렇죠. 시장은 왜 팔고 있냐면 올해 내내 아마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까지 미국에 있었던 논란이 미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로 갈까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당연히 미국 경제 침체 논란이 있으면 제일 좋은 자산은 국채겠죠. 사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요즘 엄청나게 손절매를 시작했어요. 역시 팔고 있는 거죠. 로스컷. 그렇죠? 엄청난 손실이 났고요. 200조 원이 넘었었어요.
오. 예.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도 죽었는데 국채를 샀던 세력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고 있으니까 쫙 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미국 국채가 오버슈팅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수익률이? 예,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금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물가를 반영을 하고 향후에 있을 미국의 통화 정책만 온전히 반응한 거냐라고 놓고 보면 지금 수급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국채가 지금 굉장히 싸다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쉽게 안 내릴 것 같다 이런 거 그다음에 금리가 중장기로 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은 없지만 현재 있는 수준이 굉장히 정상적이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증거들을 대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견 안에는 결국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건데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미국에서 볼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까 기대는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 들진 않지만 2%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었던 물가 지표를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 물가가 재발할 거에 대한 우려는 두 군데 때문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지만 첫 번째 서비스업 물가. 근데 이건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주거비하고 고용이거든요. 고용 중에서도 임금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7%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드렸던 건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8월 7일 날 발표한 거예요. 주거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연방은행에서 낸 겁니다. 연방은행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주거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거비가 마이너스라는 표현은 디스인플레이션인 거니까 우리 YOY의 개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뭐 숫자로 마이너스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물가를 형성할 때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그게 내년엔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본인들이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보고 있을 때는 일단 물가가 재발할 것 같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금 보셨던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예. 앞으로도 내려갈 것 같은데요. 저게 그리고 미국 전역입니까?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연준 그 지역입니까? 이 전체적인 요 데이터는 미국 전역이고 네. 자료를 낸 곳이 샌프란시스코 연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현재 본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8월 7일 날 나온 자료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파월 의장도 비슷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 부분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것이고 올해 남은 기간 그렇죠. 네. 앞으로도 내려갈 거고 내년에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월 의장의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건 이제 어제 나온 건데요. 어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한 거예요. 앞서 임금도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앞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임금 중에서 요게 문제거든요. 시간당 임금. 요게 올라오면 문제가 되겠죠. 임금이 올라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비용도 올라오니 그 비용만큼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사람들은 또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내 임금도 올려줘. 이러면서 임금이 비용을 올리고 비용이 또다시 임금을 올리는 이런 어떤 물가 재발의 위험성을 지금 시장에서 경고를 했었던 네. 건데 자 클리블랜드 은행에서 연준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2035년까지 3%로 두나. 야, 3%면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 2%가 아니잖아. 아니고요. 이 기준으로 해서 3.5% 이하면 물가가 2% 이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장기 균형 모델을 추정을 했더니 임금 압력은 이미 완화래요. 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완화가 되고 있고, 그죠? 3% 내의 상승률은 2%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다. 그리고 2022년 중반 정점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거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로를 그려놓고 있어요. 그럼 좀 재밌죠?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현재 물가 재발과 관련된 가장 큰 요인인 임금과 주거비에 대해서 클리블랜드에서는 임금은 지금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거비와 관련해서도 연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내릴 거고 앞으로 상당히 내릴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 현재 수준만 감안하면 물가가 재발할 거란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토대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있을 그렇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을 죽일 만큼 강하게 발언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IB라든가 아니면 국내 증권사에서 이런 자료를 냈다라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지만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지금 바로 앞에서 우리가는 연준의 어떤 그 잭슨홀 연설 앞에 듣고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있을 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뉴스 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그 미 국채 금리도 뭔가 잭슨홀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님, 근데 지금 말씀을 조금 네. 정리해 보면은 초반에 그 말씀해 주셨던 얘기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들과 이유죠, 그죠?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던 건데, 그럼 금리가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고 지금 펀더멘탈한 상황은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리를 굳이 11월에도 올릴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이것도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실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각보다 임금이 안정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들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금 일자리 천국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저 잡 리크루트런들에 대해서 올린 최근에 1년차 연봉을 분석하고 이들의 평균 임금이 지난해보다 훨씬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업종마다 다르지만 이전보다 강한 임금은 보이질 않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어서 이런 것들을 연준이 지속적으로 본다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미 뭐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이미 우리한테 답을 줬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고 할 거야. 데이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올려야 될 거고 데이터가 안정된다면 내가 올릴 필요가 없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들이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적정한 표는 아닌데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 그죠? 이 오랑캐는 중국 오랑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되게 머리를 이분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이 그렇게 위기면 미국의 물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란 국가는 무역 말고도요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거의 절반 이상 쓰고 있는 국가라서 그쵸. 예, 중국이 그 정도 경기가 문제가 된다라면 사실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글로벌 물가를 다 끌어내려 줍니다. 이게 어제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어제서 나온 이제 외신 기사지만 중국의 7월 물가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의 물가가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제조업자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1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가가 떨어지면 중국 경제 물가 하락은 결국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서방 국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분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르고 있는 것 보고 그다음에 국채 시장에서 수급이 꼬이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실제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연준에서는 본인들이 보고서를 내면서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 거고 또 전체적으로 중국이 안 좋은 이 모습들이 어쨌든 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물가 걱정하고 있다면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다른 데서도 그 얘기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다른 데서 나온 건데 이게 원자재 시장이 영향을 줄 거고 원자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좀 더 내릴 거다. 그래서 이 자체도 미국의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것도 어제 외신에서 보도가 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만 그냥 올라가는 것만 놓고 보고 수급 꼬인 것 때문에 과장돼서 해석하고 그렇긴 하지만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바라보고 뭔가 중립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놓치는 건 없는지 정말 올라가게 하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드리고 싶은 그러면 겁니다. 미국은 경기가 좀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계속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은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쪽에서 원자재를 안 쓰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은 그냥 화랑이 잘 돼 있는 상황인데 그냥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가 잡히는 그런 것도 상황이 될 있지만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예. 그거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제조업과 관련해서 뭐 서로 이런 것도 풀고 그래서 핵심 분야 또는 안보 분야 빼놓고 교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뭐 미국의 상무장관이 대놓고 중국의 경기 침체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중국의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 얘기인즉슨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건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아까 이양영 그분께서도 얘기하신 건데 지금 나이키 주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나이키 주가 안 좋은 게 중국 때문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하이에 제일 큰 매장이 있거든요. 제가 산 나이키 갖고 거기서 산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경기가 하나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요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전체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분기가 지나고 두 분기 갈수록 그게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현 상황에서 물가가 재발한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재발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넌센스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약간 뭔가 물가가 더 둔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재발의 시장에서는 두고 있는 것 범주를 같아요. 어디까지 보느냐죠. 예를 들면 그렇겠죠. 9%를 본고 나서 지금 몇 퍼센트 3%인가요? 그러면 이것의 재발이 9%는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3대에서 뭐 4요 레인지에서 움직인다. 그 정도로 재발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나왔었던 닉 키미라우스라든가 아니면 레리 소머스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재발하면 항상 전보다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게 기본 속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약간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이게 이 수준에서 계속 고착화되면서 계속 슬로우 다운 되는 거를 연준은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다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고착화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3%대 물가가 한동안 계속 된다라는 거는 예.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3% 가지고 그래 그렇게 네, 보지만 네. 또 우리가 직접 10년 동안 경험한 그 초저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금리거나 예. 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죠. 물가도 상당히 높은 물가에서 그냥 유지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잊고 있는 게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말씀을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잘 주셨는데 지금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가 좋다예요. 근데 그렇죠. 경기가 좋은데 어떻게 지수가 추세 하락을 하나요? 그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전에 물가를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었을 때 지수가 많이 빠졌던 거는 그 이면에는 그 금리 때문에 결국 경기가 경착륙 할 거란 우려를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 시장은 사실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 건가. 그래서 오히려 이 고금리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앞으로 많은 부작용도 있을 거고 이로 인해서 지수의 변동성도 제가 볼 때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끝났다라 보기엔 아직 이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미국은 그냥 좋다는 거고 중국은 안 좋다 그러면 그 중간에 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낀 중국 관련주만 안 하면 되죠. 좋은 미국 관련주만 하면 되죠. 올해 시장이 좋았던 게 그걸 그대로 반영했잖아요. 올해 올라왔던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송배전 전부 다 미국 좋아서 올라온 거지 중국하고 연관이 없었었죠. 그냥 중국 거 빼고 미국 좋은 쪽에만 베팅하면 사실 종목별로는 큰 문제가 없어 그건 보입니다.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중국 관련 비즈니스 하는 데는 안 되고 미국 쪽으로 딱 붙은 데는 됐고 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시장이 좀-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 이선엽 이사께서 또 지방에 가셔서 예. 또 지역 분들 만나시는 스케줄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예, 쉬고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